영화, 드라마, 소설 등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시간입니다.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죠. 칸 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가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 브로커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남우주연상 수상하실 때 정말 뿌듯하고 좀 감격스러웠잖아요. 네. 브로커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먼저 이거부터 짚어주세요. 네, 영화 브로커는 키울 수 없는 아이를 두고 가는 장소를 뜻하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는 이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는 상현과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원 출신의 동수, 거센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에 그들은 베이비박스에 놓인 이 한 아이를 몰래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튿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아이의 엄마 소영이 다시 아기 우성을 찾으러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안 소영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솔직하게 두 사람이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우성이를 잘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일단 기가 막히지만 소영은 우성이의 새 부모를 찾는 여정에 상현과 동수와 함께 하기로 하죠. 그러는 한편에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형사 수진과 후배 형사 이 형사가 이들을 현행범으로 잡고 이러한 수사를 반년째 이어오고 있던 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그리고 그곳에서 의도치 않게 만난 이런 주인공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 좀 많은 생각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좀 결정적 장면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결정적 장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소영, 그러니까 이지은이 베이비박스가 위치한 곳에 이제 아이를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를 사실 유기했다고 표현해야겠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한 건데요. 네. 영화를 결국 유기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영화 유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영화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형법에서는 영화 유기죄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영화에서 소영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의 바닷가 공중 화장실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가 유기됐었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A양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 수거장에 아기를 유기했다고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여가 유기는 1272건으로 연평균 127명의 영아가 유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아 유기죄는 형법 272조에서 이제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인 소영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기를 유기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브로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모가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영화를 살해하는 일도 사실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평택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에 살해해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 B씨를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21년 12월에는 경찰이 남편이 임신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유기 살해한 친모 C씨를 검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 B씨 그리고 친모 C씨 모두 영아 살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아 살해죄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51조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250조에서 253조 사이에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이제 254조에 의해서 이제 범행이 설사 영아 살해가 실패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 좀 의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속
유기 사례에 비해서 영아 유기 사례의 경우에는 처벌형이 좀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규정도 이제 따로 있고 처벌도 다소 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69년 전인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때 이제 전쟁 직후에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었다는 점 그런 사회적인 점을 고려해서 낮은 형량이 적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271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보다 이제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죄를 지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같은 법 사망은 이제 제1항의 죄를 지어서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 사례도 마찬가지로 일반 존속 사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들을 다 참작을 해서 그 시대에 전쟁 직후의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이제 명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영아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이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참 이런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네. 자, 그럼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씬이냐면요. 소영을 설득해서 아기를 좀 더 좋은 곳에 입양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함께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현과 동수는 그러니까 영아를 매매를 해오던 이른바 브로커인데 이들이 이제 같이 소영과 다니면서 원래는 이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건데 함께 다니다 보니 이제 아이와 정도 들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영화의 제목에 쓰러난 것처럼 이들은 브로커였죠. 과연 이들의 행위는 어떤 법률로 다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일단 인신매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법 289조에 의해서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매매를 다룬 형법 289조에 보면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4항에서도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이제 동일하게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고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도 2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브로커들이 이전에 아이를 빼돌려 외국으로 보낸 적이 있다면 최소 2년에서 최소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들의 알선 행위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입양특례법 제20조 1항에서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국내 입양 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현과 동수는 자신의 사무실을 세탁소로 위장하고 자신들이 베이비박스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를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았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입양특례법 제44조에 의해서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 그 조항에서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사인 수진과 이형사에게 체포된다면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브로커의 행위 결국 굉장히 중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베이비박스가 사건의 중심이잖아요. 네.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박스 과연 합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필요하다는 것의 취지는 굉장히 동감을 하지만 네. 이렇게 아기를 여기에 두고 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이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아직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입양특례법 제11조에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출생신고
요즘에는 이제 뉴스에도 많이 보셔서 알고 계셨겠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입양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럼함에도 이런 베이비박스의 취지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의 영아를 유기한 B 씨에 대해서 2020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양형에 대해서도 유기장소는 피해 아동이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해서 15년에도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네.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우리가 항상 보호하고 교육해야 되는 주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함께했습니다.